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행복한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하는 얘기 정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얘기니까 명심하고 들으셨다가 아이들 지도할 때 마음으로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공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는 재미없는 것, 공부는 어려운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공부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공부를 좋아하도록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는 그 씨앗 속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현시켜만 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즐겁게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왜냐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그 재미를 굳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냥 시험 점수 잘 맞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는 우린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즐겁게 배워갈 때 모두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막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특히 책을 아주 안 읽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독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어렸을 때부터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집도 세고 기질이 좀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책이랑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책을 아예 안 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잘 읽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요즘 저희 남편이 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조학 개론. 이거 공부해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완전 공부거든요? 이거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읽는 재미가 이건 진짜 이 술에 대한 진짜 찐 애정이 있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이런 책. 이런 주조학 개론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공부인 거거든요. 자기 관심사에 맞게 진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는 책도 본다는 거예요. 이 책은 심지어 자격 검정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공부하는 거 보고 본인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하겠죠. 본인은 이제 자기의 여가 시간에 즐겁게 이제 논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공부인데 저 같은 경우 요즘에 가장 최근에 산 책이 뭔가 제가 봤거든요. 저는 바로 엊그제 이 책을 샀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가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을 사서 보고 싶은 거죠.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내 영상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죠. 내가 요즘에 이거에 너무 관심 있어요. 관심 있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튜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실은 공부는 재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를 알아가면서 즐겁게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는 재미없는 거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다. 이런 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공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부라는 것에 우리가 이미 너무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떠오르는 감정도 많고 이게 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미 잘못된 신념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거죠. 왜 이런 게 배어 있느냐면 어렸을 때 공부에 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공부 때문에 혼나고 공부 때문에 무시당하고 공부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온 그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공부는 감당하기 되게 어렵고 공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버겁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큰 어떤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이미 공부에 압도돼 있으면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저기 뭔가 있어요. 저기 멀리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를테면 이게 멀리에서 이게 보여요. 멀리 이게 있어. 저게 뭐지? 근데 막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해. 이런 거에 대한 상처,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위험하다, 날카롭다, 저거 만지면 다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지죠.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집게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멀리서 뭐 어떻게 공격을 해볼까? 피해갈까?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벌써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한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런 편견이 없으면 그냥 만져보고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공부가 커다란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에게 이미 공부가 너무 커다란 태산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이에게 편하고 지혜롭게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이제 공부 자체를 지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를테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이제 수학 숙제를 하겠다고 펴놓고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내 안에서 너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 저거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줄까? 말까? 난 도와주다가 내가 막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지? 벌써 도와주기도 전부터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저 낑낑거리고 한숨 쉬는 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저걸 가르쳐 주겠다고 달라붙었다가 애 더 상처 주고 더 망치는 거 아니야? 수학 더 싫어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내가 아이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아이가 오히려 공부에서 더 멀어지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 태산 같은 공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지도해 주는 걸 회피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뭐 2자릿수 더하기 하고 있구나. 아 그래, 엄마도 이거 좀 쉽지 않았어. 그래, 엄마랑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툭 들어가서 가볍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여튼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보다가 모르겠다,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괜히 그러느니 그냥 냅두지, 이러면서 멀리서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상태를 또 넘어가요. 좋은 타이밍을 또 지나가고, 그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우리 아이는 나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리 예체능으로 진로를 바꿔버리는 분도 계세요. 아이는 아직 무슨 발레 할 마음이 없는데 일단 발레를 막 가르쳐.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넌 발레 해, 뭐래도 배워, 이러면서 미리 예체능으로 아이의 진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잠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길을 너무 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좀 많은 기회들을 주고 엄마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나이인데도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부모님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그 공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올라오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확 쏟아 부어버리시는 분 계세요. 그냥 그 공부에 대한 그 집착을 아이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제 수학 숙제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부대끼는 걸 가서 그 감정을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너는 이게 뭐라고 이걸 숙제를 못하냐? 2자릿수 덧셈도 못해? 네가 지금 몇 학년인데 아직까지 이걸 못하면 어떡해? 너가 바보야! 막 이러면서 사회에서 재구실 하겠어? 너 굶어 죽고 싶어? 이러면서 본인의 두려움과 분노까지 다 쏟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이가 공부랑 더 멀어지고 자신감이 더 없어지고 더 이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공부라는 것 자체에 너무 압도가 돼 있으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떤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속도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아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의 감정이 너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야 아이의 공부도 다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 걸려 있으면 지켜볼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이 들끓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를 하든지 그 상태를 가서 그냥 막 쏟아내버리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지는 못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니까 얘가 지금 이 과목에 관해서는 뭐 과외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약간 동기부여도 받으면서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학원은 이런 학원이 필요하겠구나, 저런 학원이 낫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그냥 재밌게 이것 뭐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일단 흥미부터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지도를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볍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든지 달달달달 떨면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엄마가 좀 느긋하게 가볍게 공부 내가 다룰 수 있어. 아이 공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볼 수 있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지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숙제를 안 해가려고 할 때 숙제 안 해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애가 숙제를 안 해갈 때는 숙제 안 해가면 조금 수업 시간에 불편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괜찮을까? 이 정도로만 살짝 언지를 줬다가 가서 일단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든지 뭐 그런 일이 겪고 왔을 때 그때 애가 납득을 할 만한 그런 시간에 그때 그래도 조금 귀찮아도 숙제를 할 걸 그랬다 그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더 훨씬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아이가 싫어 이렇게 말했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혼나기도 전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랑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런 맥락이 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야 좋잖아요. 공부도 그 아이한테 어떤 지도를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쯤 이 말을 하면 아이한테 들어가겠다 싶을 때 그 말을 딱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잔소리 막 쏟아붓고, 감정 쏟아붓고 하면은 엄마 말이 계속 잔소리가 되고, 그냥 화내는 엄마, 날 미워하는 엄마 이렇게 돼가지고 관계만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좀 가벼워야 또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나한테 무겁고 힘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돼요. 오늘 성적, 오늘 받아온 받아쓰기 성적, 한 문제 틀렸고 두 문제 틀렸고 이건 왜 틀렸니? 막 이런 걸 더 집착하게 되고 아이가 조금씩 일어나가는 걸 계속 이어나가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겠다.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적에 너무 집착하면 아이한테 너무 조급하게 닥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공부에 좀 가벼워야만 또 아이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이한테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만약에 공부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랑 공부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엄마 공부에 관해서는 우리 엄마는 화를 너무 많이 내. 너무 나를 걱정을 해. 엄마가 막 감정이 요동을 쳐.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지가 않죠. 맨날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텐데. 근데 만약에 엄마가 좀 공부에 대해서 가볍고 관대하고 좀 느긋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걸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입에다가 억지로 쑤셔 넣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납득하고 깨닫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져갈 수 있게 은근하게 깔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에 쳐넣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물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 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여우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라면 그 부모가 먼저 공부라는 것을 이미 넘어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부모가 공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공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공부 떠올리기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공부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혜롭게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아이 공부를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공부란 어떤 것인가? 나는 유년 시절에 어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란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나는 어떻게 지도를 받았을까? 나는 시험 성적표를 가져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여줬지? 내가 보여주면 엄마, 아빠는 어떤 표정을 지었지? 나는 공부할 때 무슨 마음으로 공부했지? 이런 거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공부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버겁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공부에 대한 그런 신념, 이런 잘못된 신념들이 있구나. 아, 공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공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신념이 있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굶어 죽는데 내 생사가 걸렸는데 어떻게 이거에 가볍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공부 못해도 무시 안 받아요. 공부 못해도 자존감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실수해도 됩니다. 문제 틀려도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더 사람 실수하게 만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아, 아는 문제인데 이거 잘못했구나. 실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이 부분 몰랐구나. 아, 이 부분 공부하면 되겠다. 실수는 다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실수해서 알게 됐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루틴 만들기, 독서 습관 만들기,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건 부모의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하셔야 그 외에 디테일한 방법들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뭐 못할 수도 있지. 잘하면 좋지. 아직 배우지 못한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는 거 얼마나 에너지가 다르겠어요. 아이가 그 에너지 다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반이 되는 부모님의 바뀐 공부 마인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방법적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각각의 어떤 노하우를 적용할 때 어떻게 그 미묘한 차이로 아이에게 공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른 마인드로 어떻게 세세하게 다른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노하우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평소에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지 그 5가지 디테일한 노하우 알아볼게요. 사실 자신의 자식을 지적인 아이로 키우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미리 겁이 나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소질이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예술적으로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장사를 잘하는 거, 돈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해 생각해서 돈 먼저 가르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튼튼한 몸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많이 노는 거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마다 다 신념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술가 집안에선 예술가가 나오고 운동가 집안에선 운동하는 친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의욕적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하는 것도 사실 음악에 대한 공부죠. 뭐가 다르냐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거든요. 조기 교육이라니까 되게 거창한데, 만약에 공부에 압도돼 있다면은 조기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막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문제집 풀리고, 일단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기 교육 어때요? 막 부담스럽고 아이가 불행하고 뭔가 너무 부담을 주거나 과도하게 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공부에 조금 압도돼 계신 겁니다. 공부에서 자유로운 분은 어떤 식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냐면 일상에서 느긋하게, 가볍게, 재밌게, 천천히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데 조금씩 도전이 되는, 그 알아가는 재미가 될 만한 그런 지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억나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젤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젤리를 이제 매번 편의점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과즙 2%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사먹은 젤리에 복숭아 과즙이 2% 들어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맘때 이거 가르쳐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진아, 여기엔 과즙이 2% 들었대. 그러니까 2%가 뭐야? 이러죠. 당연히 꼬맹이가 막 그때 4살이었나? 뭐 이랬는데 2%가 뭐야? 그래서 이 2%라는 건 이 젤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복숭아 과즙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이렇게 막 굴려요. 이 젤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하고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금 들었다. 이거 복숭아 과즙 별로 안 들었네. 순 복숭아 첨가물 덩어리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식품 영양학에 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도가. 그래서 과도하게 안 해요. 사줘놓고 살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즙이 적다. 복숭아 먹으면 100%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구슬리면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압도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그렇게 가볍게 틈틈이 재미있게 가르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조차 너무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얼마 뒤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음료수에 무슨 과즙 7% 이제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음료수병을 보고 엄마, 이건 과즙이 7%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꼬맹이가 그 과즙 7%를 이해하고 엄마한테 말한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똘똘하니? 이러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부분들이 사실 제가 다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때 요 개념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피자를 먹어요. 피자를 먹는데 8등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이쯤에 분수 가르치면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유진아, 피자가 한 판인데 이게 8조각으로 나눴으니까 너는 이거 8분의 1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 그때 분수 개념 들어가고 8분의 1? 이제 이거는 8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좀 며칠 지났다가 막 과도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공부에 얽혀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르칠 때 막 그러면은 5분의 1은 뭐겠어? 막 이런 식으로 닥달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느긋하게 살짝 알려줘요. 살짝 알려주고 그냥 애가 긴가민가 몰라도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에 사과 먹을 때 반으로 잘라줘요. 이번에는 유진아, 엄마가 오늘은 사과 2분의 1개 줄게. 그럼 그때 이제 또 2분의 1개? 그건 또 뭐야? 그럼 또 까먹어서 또 물어보면 그거는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때 피자는 8분의 1이었지. 이러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살 압력을 넣지 않고 재밌게 이 일상에서 가볍게 재밌게 살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저는 한글도 되게 일찍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간판 막 읽어보고 어머, 저기 코끼리 열차라고 써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여하튼 공부 잘한 아이들로 키운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적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의식이 일단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교육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고 이게 유효하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가볍지 않으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히려 더 엄마는 맨날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거든요.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요즘에 영어 DVD 보여주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그거예요. 영어를 여하튼 준 집이 아이가 영어를 받아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어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영어를 가져갈 확률이 되게 희박해지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일단
마인드가 돼 있고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영향이 가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영어 DVD 보여주고 그리고 인형 놀이 할 때 한 명은 외국인이에요. 외국 인형이에요. 이 인형은 외국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얘는 영어만 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때도 걔는 영어 쓰는 캐릭터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이제 대답하고 I don't know 막 이러면서 제 딴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무리 어려도 그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노출해주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넘어서신 분들 이거 가능하다. 오히려 더 잘 된다. 근데 공부를 놔버려야지만 조기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긋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책을 좋아하더라. 책이랑 친하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신기한 게 저도 책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들 책 읽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 읽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 잡학 그 책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관해서는 되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국사 시간에 전쟁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잘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게 확 이어지면서 뭔가 깨달음이 탁 오면서 짜릿한 순간, 지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 이렇게 짜릿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되게 잘 안 생기는데 배경 지식이 충분한 친구들, 책을 많이 봐가지고 배경 지식이 충분한 친구들은 그렇게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얼기설기 그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이해가 딱 될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깊이 맥락을 이해하고 더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좋아하더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을 읽어라. 너 책 읽어야 똑똑해진다. 책 읽어야지 공부 잘하지. 그래야지 학교 공부 따라가지. 이렇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책이랑 더 멀어집니다. 그게 여우같이 내가 공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떤 책이 딱 들어가면 아이한테 먹히겠다. 이 아이가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책 더 사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같이 보고 같이 즐기고 조급하신 분은 책 볼 때도 막 닥달하거든요. 너 이거 뭐 읽었어? 못 읽었어? 너 이거 기억해?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즐겁게. 왜냐면 목표는 책을 즐겁게 책이랑 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책 육아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책이랑 친해지게 만들려면 굉장히 여우같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게 머리끈 팍 조여매고 전투 자세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서 이렇게 쫙 깔아주셔야 아이가 책이 좋아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책 육아 하는 방법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노하우 거기다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다 거기다 넣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데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집안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가 막 시끄럽고 불안한 그런 집안 분위기일 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앉으면 거실에서 엄마랑 아빠가 싸워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책상에 3시간을 앉아있어도 4시간을 앉아있어도 계속 거실에 신경을 두고 두렵고 그 힘든 마음을 겪으면서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지 공부를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는 거예요. 뇌가 두려운 상태나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뇌가 전투 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에 동물의 뇌만 활성되면서 그 긴장도를 계속 올리고 도망갈 준비, 싸울 준비를 하느라고 뇌를 앞에 전두엽을 꺼버린다고 해요.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만약에 계속 불안하고 계속 화가 나고 그런 상태라면 아이가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공부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차분하게 잘하게 하려면 일단 집안 분위기가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좀 줄이셔야 되고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한테 화내고 겁주고 그런 거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좀 마음이 안정돼서 편안하게 공부를 1시간을 하더라도 그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 상태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전달되거든요. 엄마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괜찮은 척 한다고 아이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엄마가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게 아이한테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니까 일단 엄마가 행복하고 편안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시고 뭐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친구랑 수다를 좀 떨으면서 이렇게 풀어내셔도 좋고 여하튼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엄마도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노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어머님들, 부모님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통제적으로 시간을 빡빡하게 시간을 딱딱 정해줘가지고 아이가 그 시간을 잘 맞추면 아 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내가 아이가 자기 주도적 학습 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가 지금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어나면 1시간 딱 공부를 하고 학교 갔다 와서 2시간 딱 학습지를 풀고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탁탁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말 한번 뻥끗하지 않아도 아이가 엄마가 짜준 시간표를 엄마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아이가 알아서 그 시간표를 딱딱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혼내고 아이를 때리고 아이도 많이 울리고 그때 그 폭풍 같은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잘됐다 이렇게 자랑하신 글을 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엄마 통제 안에 들어가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된 것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만으로, 엄마의 기운만으로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이가 알아서 엄마 주도적 학습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딱 엄마가 엄청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혼나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혼내지 않아도 알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였어요. 공부 잘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엄마 아마 우리 애 내가 조금 엄하게 했지만 그래도 잘 컸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겪어서 너무 잘하는데 대학교에 가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엄마랑 쌓여왔던 그 악감정을 대학교 가면서 막 풀어내요. 이제 난 자유야 이러면서 그때 제가 F 맞고 D 맞고 이러면서 재수 강하고 성적 몰라 이러면서 막 놀고 술 마시고 그때 제가 정말 완전히 막 풀어지면서 제가 대학교에 왜 갔느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탈출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교만 가면 탈출이다. 그래서 탈출해서 감옥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부에 대한 그런 의욕이나 목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제 삶을 몇 년을 그렇게 그 반동작용으로 다시 내 자유를 찾는 과정, 다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몇 년간 다시 배워야 됐고 그러고 나서야 내 삶이 이렇게 막 살면 내가 손해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대학교 다시 가면 그 수업 정말 다시 들어보고 싶다. 그때는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때우고 나와가지고 학점만 대충 C만 나면 돼 이러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몇백만 원씩 수업료를 내고 갔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충 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그 두꺼운 책을 보지도 않고 대충 시험 보고 과제 같은 것도 너무 성의 없게 해가고 했던 내가 나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돌보는 걸 너무 그 연습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배우느라 고생을 했구나. 그 시간이 후회된다기보다는 그걸 나중에 결국엔 해야 됐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로 인해서 아이를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는 정말 멀리 봤을 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막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공부가 가벼워졌다면 그래 공부 그렇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공부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공부는 재밌고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마인드가 좀 세팅이 되셨다면 좀 느긋하게 아이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면 내 하루가 좀 너무 빡빡해지겠구나, 아니면 숙제를 이 시간에 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기분 좋게 놀 수 있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시간도 스스로 정하고 그 날짜, 요일 같은 것도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얼마만큼 공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아이의 주도성이 자라는 것을 막고 흥미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시면서 적절하게 옆에서 조언만 해주시고 응원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잘하는데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한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지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막 알아가고 싶고 그런 자기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적절하게 알아가는 것의 기쁨이 뭔지, 학교 공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옆에서 상담을 해주고 대화 상대도 그냥 돼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때때로 아주 적절하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리고 독서나 어떤 자기 개발하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개발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책도 보시고 우리 육아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그 모습이 관계가 좋을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 모델이 돼요. 나는 엄마처럼 저러지는 말아야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엄마랑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와, 우리 엄마 정말 좋다. 엄마 책 보는 엄마도 너무 좋다. 엄마는 저렇게 책도 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화만 내고 나 미워하고, 엄마는 책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책만 봐,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난 책이 너무 싫어, 나는 절대 엄마처럼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아이보다 책을 선택하진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제일 좋아할 거야. 아니면 내가 책보다도 못한가? 이러면서 책이랑 경쟁 관계가 되면서 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엄마 모델이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엄마가 맞벌이여가지고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해봐요. 근데 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아이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예뻐해주고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을 많이 해주면 아이는 엄마 회사 다니는 것조차 멋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자기 일 하는 거 되게 멋있다. 나도 엄마처럼 돼야지.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회사 다니지 말아야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아이한테 저렇게 막 하지 말아야지. 나는 회사보다 아이를 더 소중하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부모가 자식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모델이 돼주고 조언을 해주고 또는 도움이 돼주고 들어주고 이런 어떠한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인드를 새롭게 가져가셔라, 공부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공부 그거 그렇게 하늘 무너지고 큰일 나는 문제 아니다, 공부 재밌고 쉬운 거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만 못한다고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아이를 쥐잡듯이 잡지 않고 아이를 조바심나게 겁주지 않고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할 수 있거든요. 아이 사랑으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가 공부 못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랑받은 아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뜬금없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왠지 하면 잘할 것 같아.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 같은 것도 관심이 없을 때는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의욕이 붙잖아요.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때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깊게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알아서 그래요. 유능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사람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아이들은 이미 비춤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 서울대 나온 친구, 연세대 나온 친구, 고려대 나온 친구 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출나게 뭐 굉장하게 뭐 떵떵거리고 사는 친구 없고요. 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특출나게 멋지신 분들 보면 다 서울대인 거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한 대학 나오시고도 되게 멋지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 아니니까요. 아이들 일단 행복하게 사랑으로 잘 키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카이스트랑 MIT 공대가 자살률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행복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랑 같이 사랑 많이 주고 받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